워런 버핏 하면 딱 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 맞아요. 최신 기술이나 유행 이런 거랑은 거리를 딱 두고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주에만 투자하는 현명한 할아버지. 네네. 그런데 그런 그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양자 컴퓨팅이라는 단어랑 엮인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마치 콜라만 쭉 드시던 분이 갑자기 뭐랄까 요즘 유행하는 에너지 드링크를 박스째 사드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하, 비유가 딱인데요.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 투자에 그렇게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워런 버핏이 최근 가장 아끼는 주식이 됐다는 이른바 양자 컴퓨터 주식.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진짜 속내는 뭔지. 네, 바로 그거죠. 힌트를 좀 드리자면 디웨이브나 아이온큐처럼 이름부터 나는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이요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름을 말하고 또 사용하는 아주 친숙한 기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냥 어떤 주식을 샀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선택을 통해 버핏의 투자 철학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아, 그리고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이면의 복잡한 셈법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더 이상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버핏의 새로운 최애 주식, 그 정체는 바로 알파벳. 네. 우리에게는 구글로 더 익숙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네, 벅셔 해스웨이가 2025년 3분기에 알파벳 A주를 무려 1,780만 주 넘게 사들였습니다. 1780만 주요. 네. 금액으로 치면 이게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6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더 흥미로운 건 원래 버켓셔 포트폴리오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라고 할 만한 게 아마존 하나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유일했죠. 그런데 이번 투자로 알파벳 지분 가치가 순식간에 아마존의 2배를 넘어서 버렸어요. 와, 그야말로 원픽이 바뀐 셈인데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두 회사 모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들이거든요. 둘 다요? 네. 아마존만 해도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통해서 오셀롯이라는 독자적인 양자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셀롯, 브라켓? 이름이 좀 생소한데 아마존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아마존은 양자 컴퓨터 백화점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백화점이요? 네.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여러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종류의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서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직접 살 필요 없이 그렇죠. 직접 비싼 양자 컴퓨터를 살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빌려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마존은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그걸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WS 클라우드 사업 모델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아주 영리한 접근이에요. 그렇네요. 반면에 알파벳, 즉 구글은 직접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며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쪽입니다. 오, 구글의 퀀텀 AI 연구소는 이 분야를 거의 처음부터 개척해온 선두주자로 꼽히고요. 구글이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들어보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성과를 냈길래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2019년에 있었죠. 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약 1만 년이 걸리는 계산 문제를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단 200초 만에 풀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만 년대 200초요? 네, 맞습니다. 1만 년 대 200초. 이건 빠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의 탄생 같은 느낌인데요. 자동차랑 비행기 정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이 사건을 바로 양자 우월성을 입증한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양자 우월성. 네, 기존 컴퓨터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의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처음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와, 당시 학계에서는 이게 진짜냐 아니면 구글의 마케팅 쇼 아니냐 이걸 두고 몇 주 동안 엄청나게 시끄러웠을 정도예요. 논쟁이 있었군요. 네, 역사적인 이정표라는 쪽이랑 과장됐다는 쪽의 논쟁이 아주 뜨거웠죠. 와, 그 정도의 파급력이었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사실 실용화 관점에서는 4년 뒤에 나온 성과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네,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오류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논리 큐비트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오류가 많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워낙 예민해서 그런다고.
네, 맞아요. 큐베트라는 정보 처리단이다. 주변의 아주 작은 온도 변화나 진동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서 계산이 틀어지거든요. 아, 마치 엄청나게 예민한 악기라서 연주 중에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음이 나가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구글이 보여준 양자 오류 보정 기술은 이 불안정한 물리적 큐비트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외부 소음에 훨씬 강한 안정적인 논리 큐비트 하나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불안정한 부품 여러 개를 조합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부품 하나를 만든다니 발상이 재미있네요. 그렇죠. 마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외부 소음을 다른 소음으로 상쇄시키는 원리랑 비슷한 건가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런 원리예요. 아, 정말요? 네. 더 대단한 건 큐비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걸 실제로 증명해냈다는 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건 양자 컴퓨터의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소위 스케일업의 길을 열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이 기술이 없으면 수백만 큐비트가 필요한 진짜 복잡한 문제,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같은 건 정말 꿈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구글이 이 분야에서 왜 최고로 꼽히는지 알겠습니다. 양자 우월성으로 가능성을 증명했고 오류 보정 기술로 현실성까지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들을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기술을 과연 워런 버핏이 아하, 양자 오류 보정 기술의 미래는 밝구나 하면서 6조 원을 투자했을까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네요. 버핏이나 그의 투자팀이 이 양자 컴퓨팅 기술 보고서를 밤새 읽고 투자를 결정했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버핏다운,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고전적인 논리에 있습니다. 드디어 진짜 이유가 나오는군요. 그게 뭔가요? 바로 알파벳의 광고 사업입니다. 광고 사업이요? 네. 이 회사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돈을 버는지 보면 알 수 있죠. 2025년 3분기 단 3개월 동안이에요. 네. 구글 검색이랑 유튜브 광고만으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742억 달러입니다. 3개월에 7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 가까운 돈을 광고로만 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나라 하나 예산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버핏이 그토록 사랑하는 경제적 해자, 에코노믹 모트입니다. 아, 해자. 네. 성 주변에 깊고 넓은 해자를 파서 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구글의 광고 사업은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방어벽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구글에서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습관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해자라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그런데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지니까 페이스북, 즉 메타의 해자는 순식간에 얕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구글의 해자는 그런 외부 충격에도 정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엔 틱톡이나 새로운 AI 검색 엔진이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릴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죠. 하지만 구글의 해자가 메타보다 훨씬 더 깊고 튼튼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타의 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사를 추적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렇죠. 구글 검색 광고는 사용자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 즉 의도에 기반합니다. 아, 의도요? 네, 예를 들어 이삿짐 센터 추천이라고 검색한 사람에게 이삿짐 센터 광고를 보여주는 건 사생활 침해라기보다는 그냥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외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아, 광고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니 버핏이 예전에 구글 투자를 놓친 걸 후회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8년 전쯤 버핏이 직접 구글 광고 사업의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아봤다고 실수를 인정했죠. 그랬었죠. 그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는 훨씬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구글을 놓친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면서 우리가 완전히 망쳤다고까지 말했으니까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아마 그때의 후회가 이번 대규모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인 셈이죠. 결국 버핏은 큐비트가 뭔지, 양자 얽힘이 뭔지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네요. 전혀요. 그가 본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낸 비즈니스의 본질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접속하는 창구가 있고 기업들은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기꺼이 그 창구에 돈을 낸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돈 버는 공식을 꿰뚫어 본 거네요. 바로 그거죠. 버핏은 검색창에 사람들이 뭘 입력하는지는 몰라도 그 검색창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캐시카우인 광고 사업이 이번 투자의 핵심이라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6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려면 현재 가치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즉 성장 가능성도 당연히 봤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만약 알파벳이 광고 사업에만 안주하는 회사였다면 버핏도 이렇게 큰 돈을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파벳의 진짜 무서움은 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 성장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죠. 광고 너머의 알파벳,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연 인공지능, AI와 클라우드입니다. AI.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연합에 거센 도전을 받았지만 최근 발표한 언어 모델 제미나이 3.0으로 기술력 논란을 잠재우고 있죠. 네, 저도 봤어요. 이 강력한 AI 모델은 구글 클라우드 사업에 엄청난 순풍이 될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제미나이를 사용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로 선택할 테니까요. 아, AI가 기존 광고 사업의 해자를 더 깊게 파주는 동시에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의 터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AI가 기존 사업과 신사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입니다. 이건 아직 재무제표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미래에 거는 베팅이죠. 사실 웨이모는 오랫동안 돈 먹는 하마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아직도 그 잠재력을 믿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스코 같은 여러 도시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운전자 없이요? 네, 계속해서 새로운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만약 10년, 20년 뒤에 자율주행이 정말 대중화된다면 그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가 바로 웨이모입니다. 버핏의 관점에서는 당장의 수익은 없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미래의 거대한 복권을 하나 사두는 셈이죠. 와, 이렇게 정리해보니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전체 그림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광고라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현재의 땅 위에 굳건히 서서 한쪽에서는 AI와 클라우드라는 빠르게 성장하는 가까운 미래를 향해 건물을 올리고 네. 다른 한쪽에서는 양자 컴퓨팅과 자율주행이라는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먼 미래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버핏의 눈에는 현재의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이 미래의 유망한 옵션들에도 착실하게 투자하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투자처로 보였을 겁니다. 아하. 여기서 양자 컴퓨팅은 그 여러 미래 옵션 중 하나일 뿐 그것 하나만 보고 투자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워렌 버핏의 새로운 양자 컴퓨팅 주식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결국 양자 물리학보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투자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미래 기술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니 그 안에는 압도적인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과 다양한 미래 성장 옵션이라는 단단한 핵심 가치가 있었네요. 네. 가장 복잡해 보이는 투자 결정 뒤에도 결국 이 사업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 방식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조금 더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연 이 6조 원짜리 결정이 90대인 워런 버핏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 아니면 그의 뒤를 이을 두 명의 투자 매니저,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일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버핏이 점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만큼 기술주에 더 익숙한 후계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쩌면 이번 알파벳 투자는 버핏의 전통적인 가치 투자 원칙, 즉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을 사라라는 원칙과 네. 그의 후계자들이 미래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는 움직임이 절묘하게 만난 타협점일지도 모릅니다. 타협점. 광고 사업이라는 확실한 가치를 보고 투자했지만 그 대상이 최첨단 기술 기업인 알파벳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과연 이 결정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과거의 항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향해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의미심장한 신호탄일까요? 앞으로 버크셔의 행보를 지켜볼 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